종전으로 가는 줄 알았던 중동 변수가 주말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를 말했고 미국은 실제 통항은 계속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요일 증시는 공포를 먼저 반영할까요? 아니면 말뿐인 봉쇄로 넘길까요? 퓨처마켓에서는 이번 이슈를 섹터 추천이 아니라 숫자 확인 문제로 보겠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진짜로 봐야 할 건 기사 제목이 아니라 유가와 달러, 금리, 선물, 그리고 실제 선박 흐름입니다. 한국 시간 6월 21일 전후로 시장이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를 다시 닫겠다고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상업 선박이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판정표가 두 장 나온 겁니다. 저는 이번 장을 전면 공포장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협상 기대가 살아난 직후에 다시 나온 변수라서 시장은 숙제 검사하듯 숫자를 하나씩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무즈가 왜 이렇게 큰 단어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기준으로 이 해협은 2025년 상반기에 하루 평균 2,090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지나간 곳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유가가 빠졌던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재개방과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석 달 저점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봉쇄 발언이 다시 나오니 시장 입장에서는 방금 접은 우산을 다시 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브렌트유와 WTI의 장 초반 움직임입니다. 저는 월요일 초반에 3% 이상 급등하느냐보다 그 상승을 몇 시간이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간 급등은 뉴스 반사신경이고 지속 상승은 공급 불안입니다. 유가가 3% 넘게 뛰고도 되밀리면 시장은 말뿐인 봉쇄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폭이 줄지 않고 아시아장, 유럽장까지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모든 에너지 관련주가 자동으로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유마진, 재고, 환율, 정책 부담이 같이 움직입니다.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비용만 먼저 반영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웃음이 아주 얇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보통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우려로 금리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오르면 증시에는 꽤 불편한 조합입니다. 달러만 오르고 금리는 빠지면 시장은 위험의 피 쪽으로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달러와 금리가 함께 올라가면 이건 위험의 피해 인플레이션 걱정이 얹힌 그림입니다. 커피에 샷을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밤새 잠이 달아나는 조합이죠. 한국 증시에서는 이 조합이 환율로 먼저 번역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튀면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고 수입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월요일 코스피를 볼 때 지수 등락률만 보면 늦고 환율과 외국인 선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나스닥 선물과 반도체 흐름입니다. 중동 뉴스인데 왜 반도체를 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자산 회피가 시작되면 시장은 가장 많이 오른 곳, 가장 비싼 곳, 가장 포지션이 몰린 곳부터 확인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백 선물,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의 방향이 같은지 봐야 합니다. 셋이 동시에 밀리면 단순 유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 포지션 축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버티면 공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월요일장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유가 상승이 기술주 밸류에이션을 흔드느냐가 더 큽니다. 시장은 기름값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름값이 금리와 할인율을 건드리는지 봅니다. 네 번째 숫자는 업종 간 방향 차이입니다. 해운, 항공, 정유, 방산이 같은 중동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묶이지만 손익 구조는 다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우산 장수와 야외 카페 사장님은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은 연료비 부담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해운은 운임과 보험료, 항로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유는 유가 상승보다 정제 마진이 중요하고 방산은 실제 수주 기대와 단기 뉴스 프리미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서 특정 업종이 오른다고 바로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뉴스가 큰 날일수록 시장은 오히려 재무와 실적을 더 깐깐하게 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실제 통행 차질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봉쇄 선언과 실제 봉쇄는 다릅니다. 문 앞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다고 해서 정말 셔터가 내려갔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해협이 열려 있고 통행이 이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이 맞다면 시장은 시간이 지나며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박 추적, 보험료, 운임에서 실제 차질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첫 반응보다 두 번째 반응을 더 보겠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알고리즘과 헤드라인 매매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도 유가, 환율, 선물, 업종 스프레드가 같은 방향이면 시장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슈를 이해하려면 네타냐후 정부의 계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다시 긴장을 키웠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군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정치 일정표입니다. 다만 여기서 누가 무조건 옳고 그르다고 단순화하면 시장 해석이 흐려집니다. 이란은 압박 카드를 쓰고 미국은 항행 자유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을 앞세웁니다. 투자자는 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의 경로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뉴스의 진짜 질문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호르무즈가 닫혔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이 뉴스를 지속 가능한 공급 충격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인정하면 유가와 금리, 달러가 같이 움직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장중 되돌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포 선반영입니다. 월요일장 초반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해지고 나스닥 선물이 밀리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한국 증시는 장 시작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끝까지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선박 통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확인이 나오면 시장은 장중에 빠르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시장은 감정 기복이 커서 아침과 오후가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말뿐인 봉쇄로 정리되는 흐름입니다. 유가가 잠깐 뛰었다가 되돌리고 달러와 금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충격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눌렸던 성장주가 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유가는 오르는데 주식은 크게 빠지지 않고 달러와 금리만 묘하게 버티는 흐름입니다. 이건 시장이 지금 당장 폭락은 아니지만 다음 물가지표와 연준 발언을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원화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져도 원화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코스피 충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한 번에 뛰면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외국인 수급이 먼저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과 대형 수출주 수급에 민감하고 코스닥은 금리와 리스크 선호에 더 예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한국 증시라도 체온계가 두 개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는 이번 장에서 시장 심리의 체중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부담인데도 반도체가 버티면 시장은 이슈를 단기 뉴스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먼저 밀리면 위험자산 축소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반도체 하락을 전부 중동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은 작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 명분이 생깁니다. 시장은 가끔 이유를 나중에 붙입니다. 숙제 안 해놓고 프린터가 고장 났다고 말하는 느낌이죠. 정유주는 유가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는 것과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고 평가 이익은 생길 수 있지만 수요 둔화와 정부 부담이 같이 오면 계산이 꼬입니다. 항공주는 반대로 유가 상승이 바로 비용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환율과 여행 수요, 운임 정가 능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항공을 볼 때는 유가 상승률보다 그 상승이 티켓 가격과 수요에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운은 조금 다릅니다. 물류 차질과 보험료 상승은 부담이지만 운임이 오르면 일부 기업에는 매출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수익성 개선인지 단순 비용 전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박스만 많아진다고 택배기사님 허리가 편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방사는 뉴스 반응이 빠를 수 있지만 실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정학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 수주와 매출 인식은 별도의 달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은 뉴스 프리미엄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금융주는 금리와 경기 우려 사이에서 갈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마진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경기 불안이 커지면 대손 우려가 따라옵니다. 중동 뉴스 하나로 은행주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장단기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소비주는 가장 뒤늦게 타격을 확인하는 쪽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올라가면 물류비, 원가, 소비 심리가 차례로 부담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마트 영수증처럼 작게 쌓인 비용이 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야 할 건 뉴스 제목만 보고 속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호르무즈라는 단어가 크다 보니 손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첫 봉은 감정이고 두 번째 봉부터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다섯 숫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가, 달러, 금리, 선물, 실제 통행이 한쪽을 가리키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서로 엇갈리면 추격은 위험합니다. 특히 유가가 급등했는데 달러와 금리가 잠잠하면 시장은 아직 공급 충격으로 확정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유가는 조금만 올랐는데 달러와 금리가 같이 튀면 시장은 에너지보다 거시 리스크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약한데 코스피 야간 선물이 버틴다면 한국장은 생각보다 차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선물은 버티는데 코스피 야간 선물이 약하면 그건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월요일 장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장 전 유가와 선물, 둘째는 장 초반 외국인 선물, 셋째는 오후 들어 유럽 장 전환까지의 유지력입니다. 시장은 첫인상보다 뒷심이 더 솔직합니다. 개장 전에는 브렌트유와 WTI 상승률을 봅니다. 3%는 심리적 기준선으로 좋습니다.
다만 3%보다 더 중요한 건 전일 저점 대비 움직임과 고점에서 밀리는 속도입니다. 숫자는 같아도 체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환율과 외국인 선물을 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보다 선물을 먼저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강하게 밀리는데 환율까지 튀면 시장은 중동 이슈를 위험자산 축소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에는 유럽 쪽 반응을 봐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는 아시아만의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장에서 에너지주와 항공주, 채권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미국장 프리뷰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중동 리스크를 몇 달 동안 학습했고 이번 봉쇄 발언이 실제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충격은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빨리 안심하는 쪽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번 뉴스가 종전 기대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가 막 반영된 상태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같은 악재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입니다.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은 성장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같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 조합은 증시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메뉴판에는 보통 싸진 돈과 좋아지는 이익이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도 기업 이익이 버티면 시장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소비 둔화, 마진 압박,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하루짜리 뉴스인지 몇 주짜리 비용 변수인지가 핵심입니다. 미국장에서는 에너지, 방산, 항공, 빅테크의 상대 강도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와 방산만 강하고 빅테크가 흔들리면 리스크 회피가 더 뚜렷합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버티고 에너지만 오르면 시장은 제한적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버티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기술주와 AI 인프라 기대입니다. 중동 변수가 그 중심을 흔들 정도인지 아니면 주변 소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원화와 외국인 선물의 조합을 봐야 합니다. 대형 반도체가 조금 빠져도 환율이 안정적이면 시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튀면 작은 하락도 체감이 커집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바이오, 로봇처럼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가 뉴스가 직접 매출에 닿지 않아도 금리와 위험 선호를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시장은 늘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유가 상승을 무조건 호재와 악재로 단순 분류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출 기대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용 부담입니다. 같은 뉴스가 계좌 안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보유 종목이 유가 상승에 어떤 경로로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인지 매출인지 환율인지 금리인지가 다릅니다. 이름표가 중동 리스크 하나여도 소개된 내용물은 4가지입니다. 월요일장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모습은 유가 상승보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증시는 이슈를 단순 지정학 뉴스가 아니라 물가 재점화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안도할 수 있는 모습은 유가가 초반 급등을 줄이고 달러가 안정되고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봉쇄 선언보다 실제 통화 유지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뉴스 흐름도 계속 봐야 합니다. 이란이 실제로 선박의 경고를 강화하는지, 미국이 추가 군사 배치를 발표하는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이 커지는지에 따라 숫자는 다시 바뀝니다. 숫자는 결론이 아니라 실시간 투표입니다. 특히 스위스 협상이나 중재 관련 뉴스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공포를 완전히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취소, 선박 회항, 보험료 급등 같은 단어가 이어지면 분위기는 급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속보를 많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속보만 골라야 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강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봉쇄 선언, 통행 차단, 보험료 상승, 유가 지속 상승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보고 월요일 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포는 제목에서 시작되지만 추세는 숫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더 세게 말했느냐보다 어떤 숫자가 버티느냐를 봐야 합니다. 실전적으로는 첫째, 브렌트유와 WTI가 3% 이상 오른 뒤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가 같은 방향인지 봅니다. 셋째, 나스닥 선물과 코스피, 야간 선물이 동시에 밀리는지 봅니다. 넷째, 해운항공 정유 방산의 반응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째, 실제 통행 차질과 보험료, 운임 뉴스가 나오는지 봅니다. 이 5개가 같은 방향이면 리스크를 크게 보고 엇갈리면 과민 반응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저는 월요일장의 기본값을 극단적 폭락보다 변동성 확대 쪽에 둡니다. 다만 유가와 달러, 금리가 같이 튀는 순간에는 방어적으로 봐야 합니다. 시장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다시 켜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유가 상승이 금방 꺾이고 미국 측 통화 유지 확인이 반복되면 공포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 초반 낙폭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시장의 두 번째 생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치적으로도 복잡합니다.
네타냐후, 트럼프, 이란 지도부, 헤즈볼라가 모두 다른 계산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결국 하나만 묻습니다. 이 계산표가 실제 원유 흐름을 막느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정치 해설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원유 흐름, 환율, 금리, 선물, 업종 스프레드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뉴스가 만들지만 손익은 가격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확신은 피해야 합니다. 속보 장세에서는 마친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 장은 예언 게임이 아니라 확인 게임입니다. 숫자가 한쪽으로 모일 때까지 판단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호르무즈 재봉쇄 이슈의 핵심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유가가 버티고 달러와 금리가 같이 오르고 기술주 선물이 밀리고 실제 통행 차질이 확인되면 증시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되밀리고 달러와 금리가 안정되고 선박 통행 확인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 이슈를 단기 소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방향보다 확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퓨처마켓에서는 속보를 공포로만 소비하지 않고 시장이 실제로 확인하는 숫자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준은 더 선명해야 합니다.